안녕하세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전하는 Y쌤입니다. 만약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만약에라는 말을 쓰지 않겠죠. 오늘 이야기는 만약에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탈리아의 탐사차관 지질학자인 엘버레즈가 의심을 가진 지층의 돌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엘버레즈의 아버지가 아들이 가져온 그 돌에 관심을 주지 않았다면, 또 만약에 엘버레즈의 아버지가 물리학자가 아니었다면, 아버지 엘버레즈가 물리학자였더라도 핵실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오늘 주제인 엘버레즈 가설은 없었을 것 같네요. 엘버레즈 가설은 공룡 멸종 시나리오입니다. 위에서 말한 우연 중에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엘버레즈 부자가 공룡 멸종 시나리오를 탄생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KT 경계에 일어난 대재앙 시나리오를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 같네요. 그렇게 과학의 가설에는 우연이 숨어들어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들의 내공과 통찰이 만든 우연이니 이것도 우연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오늘은 공룡 멸종 시나리오 중 하나인 엘버레즈 가설의 기승전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도 평가가 필요한 것만 가르쳐야 하는 교실서 제대로 배우기 어려운 내용이죠. 또 오늘의 이야기는 직전에 소개한 생물 멸종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것을 실감하신다면 10여 분 정도를 집중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잠깐 들으시고 상식의 지평을 통해 생각의 지평이 한 뼘 더 넓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왜 갑자기 공룡종 모두가 자취를 감춘 거죠? 왜 그때 공룡 말고도 또 다른 동식물들이 멸종한 거죠? 공룡이 살고 있었던 때는 중생대입니다. 중생대를 공룡의 시대라고 하죠. 중생대는 오래된 순서로 트라이아이스기, 주라기, 백악기 이렇게 세 기로 구분합니다. 2억 4,200만 년 전부터 6,400년 전까지 약 1억 8천만 년 사이죠. 공룡의 멸종에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공룡은 백악기 말에 돌연히 절멸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식물도 같이 대량 멸종하죠. 공룡만이 아니라 바다와 육지의 동식물이 같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화석으로 알고 있는 암모나이트도 이 시기에 멸종했죠. 북아메리카에 70종 정도의 공룡류가 서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악기 이후의 암석층에는 단 하나의 화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죠. 공룡의 멸종을 설명하려는 가설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공룡이 지나치게 커서 멸종했다는 가설은 매우 그럴듯합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했다는 거죠. 몸의 크기에 비해 뇌가 작아서 지능이 낮아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뇌 무게는 체중의 44분의 1인데 악어는 체중의 약 1만 분의 1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대체로 체중에 비해 파충류의 뇌의 무게가 포유류보다는 작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죠. 큰 도마뱀은 뇌가 체중의 30분의 1로 사람보다 크다고 하네요. 몸에 비해 뇌가 대단히 작은 것도 있으나 반대로 큰 것도 있는 거죠. 모든 공룡이 뇌가 작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뇌의 크기만으로 지능 수준을 논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체중과 비교해서 사람보다 뇌가 큰 도마뱀이 사람보다 현명하지는 않죠. 악어는 작은 뇌인데도 불구하고 파충류의 자손으로 살아남아 있고 현재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육식성 공룡은 비교적 큰 뇌를 가지고 있었으나 멸종했습니다. 몸이 지나치게 크다고 불리해진다는 생각도 이상합니다. 어쨌든 공룡은 지나치게 커져서 모두 없어졌다는 가설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룡의 절멸을 설명하려는 가설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갑작스런 환경 변화로 멸종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리적인 변화에 의해 없어졌다는 가설이죠. 기후변화, 대륙이동, 화산폭발, 태양활동의 변화, 운석과 해성의 낙하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멸종을 불러왔다는 가설들이 있습니다. 또 유행병이나 호르몬 분비 이상, 기생충과 같이 공룡 자체의 문제가 멸종을 가져왔다는 가설이 있죠.
동시대에 서식하던 소형 포유류에게 공룡의 알이 모두 먹혀서 멸종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설들이 있으나 두 가지 점이 분명하게 설명돼야 합니다. 공룡이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와 함께 다른 동식물도 같이 없어진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죠. 당시에 공룡뿐 아니라 다른 동식물에서도 멸종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해낼 수 있는 가설이 소행성 충돌설입니다. 엘버레즈의 가설이라고도 하죠. 아들 월터 엘버레즈는 지자기를 연구하는 지질학자입니다. 지구는 큰 자석과 같죠. 그래서 지자기라고 하죠. 현재는 북극이 S극이고 남극은 N극이죠. 지자기는 과거에 몇 번이나 역전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자기의 역전은 지구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겠죠. 공룡의 절멸도 혹시 지자기의 역전에 의한 것일지도 모르죠. 아버지인 루이스 엘버레즈는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입니다. 두 사람의 관심과 역량의 합이 공룡의 멸종을 설명할 수 있는 소행성 충돌설을 탄생시켰습니다. 로마, 콜로세움, 피사의 사탑 같은 고대 유적과 예술작품이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지중해에 면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지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중부에 구비오라는 작은 도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토가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의 중심에 아펜니노 산맥이 길게 놓여 있습니다. 길이가 약 1200km나 되는 긴 산맥입니다. 구비오라는 소도시는 이탈리아의 중부이자 이 산맥 근처에 있습니다. 대학원생이었던 월터 엘버레즈는 구비오의 지층을 탐색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두께 1cm의 얇은 진흙층에는 화석이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작은 유공층 화석이 이 얇은 진흙층을 경계로 확연히 다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관찰했습니다. 엘버레즈는 유공층의 모습이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그 층의 점토를 일부 채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화석이 없는 지층의 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얇은 경계면은 생물의 공동묘지라고 전하면서 형성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진흙층을 경계로 화석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도 말했죠. 물리학자인 아버지는 아들의 미스터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리듐이라는 원소를 떠올렸습니다. 이리듐은 백금과 같은 부류의 원소이나 지구 지각보다 유성에 1만 배나 많이 함유된 것입니다. 암석 샘플에 들어있는 이리듐의 양을 측정한다면 그 층이 형성되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는 발상을 했죠. 곧 가져온 돌을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다른 지층보다 30배나 많은 이리듐이 함유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들 월터 엘버레즈는 다시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그 진흙층 전후에 있는 바위 샘플까지 채취해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그 진흙층에 가까워질수록 이리듐이 증가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지층, KT 경계면으로 보이는 이 지층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이리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엘버레즈 부자는 이리듐의 출처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초신성이나 태양, 목성이 내보내는 기체를 떠올렸죠. 그러려면 이리듐 외에도 다른 특징적인 원소들이 함께 있어야 하죠. 하지만 특징적인 원소들은 없었습니다. 초신성이나 태양, 목성의 기체는 아니었던 거죠. 이 즈음 버클리대의 천문학자 크리스 매키가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설을 발표했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서 공룡 같은 중생대 생물들을 휩쓸어 버렸다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해일이라고 해도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공룡까지 모조리 죽일 순 없죠.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뇌리에 1883년 말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섬의 화산 폭발이 떠올랐습니다. 1883년 8월 26일 불을 내뿜기 시작한 크라카타우 화산은 다음 날 4번의 대폭발과 함께 섬의 절반을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분화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폭탄의
약 13,000배에 해당되는 폭발력을 보였다고 하죠. 폭발과 함께 지진 해일이 일어나 항해하던 배 6,500척이 침몰했고 자바 수마트라의 165개의 마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36,000명이 목숨을 잃었죠. 버섯 모양 구름이 하늘을 솟았고 화산재와 분출물이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10배에 이르는 지상 80km까지 치솟아 태양과 지구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하죠. 이때부터 전 지구적으로 저온 현상이 3년이나 지속될 정도로 큰 위력을 가진 화산 폭발이었죠. 아버지 엘버레즈는 원자폭탄 실험을 통해 방사능 물질이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섞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루이스 엘버레즈는 소행성의 충격에서 나온 엄청난 양의 먼지가 몇 년씩 해를 가려서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리고 광합성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버클리대 맥키의 말대로 소행성이 충돌했다면 얼마나 큰 소행성이 충돌했어야 할까? 아버지는 진흙층과 운석 그리고 지구 표면의 이리듐 농도를 근거로 계산한 끝에 소행성의 직경이 6에서 14km, 무게는 3천억 톤 정도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 크기이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100억 개의 충격을 지구에 가할 것이고 그 결과 직경 200km, 깊이 40km의 구멍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지질학자인 아들은 이를 근거로 멸종의 시나리오를 썼죠. 소행성이 충돌하는 순간 암석 입자들이 솟구쳤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절반 높이까지 솟구쳤다. 열에 녹아내린 암석 덩어리는 대기권 너머로도 날아갔다. 이것들은 모두 지구로 다시 떨어졌다. 하늘에서 불덩어리 폭우가 내리는 것이다. 대기권의 온도는 올라갔고 온 지구의 숲은 불탔다. 동시에 해일, 지진, 산사태가 육지를 헤집어 놓았다. 불덩어리가 다 내린 후엔 암흑천지가 몇 달간 계속됐다. 광합성이 불가능해지자 살아있던 소수의 초식동물이 죽고 육식동물도 죽었다. 모든 생물 속 절반과 바다생물 종 90%가 멸종했다. 육지에선 몸무게가 25kg이 넘는 동물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지구를 1억 6천만 년이나 지배하던 공룡들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구는 다시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지질학자 아들과 물리학자 아버지는 동료들과 함께 1930년 6월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자신들의 시나리오를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엘버레즈 부자의 급진적 대재앙 가설을 비웃었습니다. 이 가설 이전까지만 해도 기후와 먹이 사슬이 점진적으로 변하면서 덩치만 크고 미련한 공룡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했다는 가설이 대세였죠. 그 어마어마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다면 그 흔적이 어디엔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당시 지구의 직경 100km 이상의 운석구멍은 3개밖에 없는데 모두 시기가 맞지 않았죠.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바다에 떨어졌다면 찾을 확률은 낮았습니다. 그 와중에 엘버레즈 부자의 시나리오를 신뢰했던 대학원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뒤졌죠. 그 가운데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앨런 힐더브랜드가 멕시코 유카탄 반도 해안에서 이상한 구덩이를 발견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텍타이트와 초소형 석영 알갱이를 발견하죠. 텍타이트는 엄청난 온도와 압력의 증거이고 초소형 석영 알갱이는 충격의 증거입니다. 1991년 힐더브랜드는 지도교수와 함께 유카탄 반도의 한 마을 아래에서 직경 180km의 운석 구멍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엘버레즈가 계산한 크기와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납득할 만한 공룡 멸종설이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은 엘버레즈 가설의 출현과 관련된 기승전결을 소개했습니다. 계속 이어갈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10여 분간 전하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상식의 지평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는 만큼 생각할 일도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